네, 반갑습니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 김천수 연구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식품안전 분야 수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 분야 수출 지원 사업이란 이제 식품업계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식품안전 종합 지원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첫 번째는 통관 단계 식품안전 지원으로 수출업계가 실제로 수출할 때에 가장 애로가 많은 수출 상대국의 식품의 기준 규격 그리고 식품 표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지원을 하면서 수출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식품안전 체계 국제 조화 사업입니다. 통관 단계를 잘 거친 제품이 식품 유통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장벽이 존재합니다. 특히나 이제 글로벌 식품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만약 해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해썹 외에 추가로 국제식품안전협회가 인정하고 있는 FSC 22000이나 BRC, GS 등 여러 가지 국제 인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새로운 애로사항으로 그간에 나타났고요. 그래서 수차례 우리가 국제식품안전협회와 우리나라 해썹, 특히나 이제 식품안전관리체계 전체가 국제 동등성에 대해서 기술 동등성을 받을 수 있도록 크게 계속 협의를 해왔고, 특히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체계가 다른 나라의 식품안전관리체계 또는 민간 식품안전인증제도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제도라는 것도 많이 설명을 했고, 국제식품안전협회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조금 더 국제식품안전협회랑 기술 동등성에 대해서 협의가 된다고 하고 어떤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런 체계가 식품의 생산, 유통 단계에서 증명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 체계가 향후에는 분명히 국제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추진 배경, 추진 방향, 기대 효과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제도는 국내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썹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국제적으로는 민간인증제도인 FSC 22000, BRC, IFS, SQF 등 여러 가지 제도가 있고, 특히나 이 중에서도 지금 12개 정도가 민간인증이 되어 있고, 특히나 GFSI가 인정하는 제도 중에는 정부 인증 제도도 존재를 합니다. 캐나다 곡물위원회의 해썹, 그리고 차이나 해썹, 그리고 USDA, AMS가 인정하는 GAP 플러스가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내의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해서 해썹을 인정받는 추세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런 국제 인증도 다양화되고 있고 많은 인증 제도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품을 만들고 식품을 수출할 때는 어떤 이런 인증 취득에 대한 중복성이라든가 복잡성이 매우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이제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글로벌 식품 유통업체는요, GFSI, 국제식품안전협회가 요구하는 인증 규격을 반드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스트코라든가 월마트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식품안전협회가 인정한 인증 규격을 취득해야 되고, GFSI 인증 규격이 현재로도 많은 증가 추세로 발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나라도 국내 해썹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받고 있고 있는데, 이런 국내 해썹뿐만 아니라 GFSI가 인증을 해준 국제 인증 제도도 중복으로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해썹 그리고 외국의 국제 인증 해썹을 중복으로 취득하는 이런 불합리함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국제 인증으로 받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GFSI는 21년부터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증 제도에 대해서는 그간의 기술 정등성 인정하는 방법과 달리 조금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시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시작을 하고, 시범 사업에서 잘 이제 이런 식품 안전에 대한 책임이라는 안전 관리가 식품 제조업체의 역량이 충분히 증가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기술 동등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GFSI와 협력해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제도는 분명히 국제적인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기술 동등성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제도에서 임시적으로 라이센스를 분명히 부여를 해줄 것이고요. 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제조업체가 참여하는 식품안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약 한 15개월에서 18개월 동안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GFSI와 식약처가 같이 참여해서 평가 및 관리를 하고, 그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 제도를 통해 가지고 식품업계의 역량이 충분히 강화되었다고 평가가 되면 기술 동등성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여받은 기술 동등성을 가지고 우리는 국제적인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향후에는 우리나라가 이런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인정받은 기술 동등성을 다른 나라가 아마도 우리나라처럼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인정받게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일단 규제기관인 식약처와 인증원이 공동적으로 이런 기술 동등성에 대해서 GFSI랑 협상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작년부터 계속 협상을 해왔습니다. 해왔고,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이 GFSI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제조업체가 직접 신청하게 돼 있지만은 식약처와 인증원이 충분히 제조업체와 논의를 해가지고 엄선해서 신청을 하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신청이 되고 나면은 제조업체 측에서는 GFSI 쪽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많은 데이터들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데이터가 제공이 되고 그 15개월이나 18개월 동안 이제 기준규격이라든가 CCP 관리 등이 이제 충분히 모니터링 되면은 그 모니터링 되는 걸 가지고 식품업체와 그리고 우리 규제기관 GFSI가 서로 이제 평가를 하고요. 평가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 제도가 충분히 식품업계의 역량을 강화했다고 평가가 된다고 하면 기술 동등성을 받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세부 절차는 총 9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처음에 신청을 분명히 해야 되고, 분명히 식약처랑 인증원이 사전 검토를 하게 될 계획입니다. 2단계는 GFSI에서 요청한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가 업체가 충분히 준비를 하고 저희와 논의를 거쳐가지고 자료를 제공하게 되면 우리가 GFSI로 식품업체가 직접 자료를 전달하게 되고요. 그러면 4단계에서는 우리 식약처와 인증원이 GFSI로부터 임시 라이센스를 부여받게 되고, 그 임시 라이센스를 통해 가지고 제조업체들을 직접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5단계는 업체로부터 이제 많은 자료를 받게 되고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 관리되고 있는 자료도 GFSI에 있는 홈페이지에 등록이 되고, 이런 우리나라의 몇몇 업체가 GFSI와에 등록이 돼서 현재 식품안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다는 게 홈페이지에 뜰 예정이고요. 그런 전체적인 과정이 다 GFSI가 모니터링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이제 8단계인데요. 8단계에서 GFSI가 우리나라 제조업체를 평가를 하게 되고, 평가 결과 아주 우수한 사례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임시로 발급받은 식품 안전 인증 라이센스가 국제적으로 지위를 얻게 되는 사례가 생기고, 그렇다면 이제 제조업체에서도 어떤 이점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 참여한 업체가 GFSI의 회원사가 이런 업체가 다 참여해가지고 훌륭하게 GFSI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과했다는 홍보를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는 업체도 매우 좋은 홍보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뭐 업체 의지에 따라 가지고는 9단계인데요. 업체 의지에 따라 가지고는 실제로 한 번 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고 다른 신규 업체가 참여할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을 충분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식품안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되면은 식품안전 체계에 대한 역량 강화 분명히 될 것이고요. 특히나 GFSI는 GFSI 컨퍼런스라는 중요한 홍보 회의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업체가 들어가서 이름이 충분히 홍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해썹에 그간에 우리나라가 GFSI 인증을 받은
인증 제도를 추가로 획득해가지고 수출하던 것에 대한 중복 인증에 대한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 해썹만으로도 충분히 국제적인 인증을 시정하였기 때문에 식품산업계의 수출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자, 제도 도입 전에는 식품 수출 시에 유통업체는 GFSI 인증서를 요구를 받았습니다. 식품 제조업체가 GFSI 인증서를 별도로 받아가지고 유통 판매업체로 이제 제품을 납품하는 그런 구조였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나라 해썹 또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계가 GFSI의 인증을 취득을 할 경우에는 중간에 별도로 다른 민간 인증 제도를 받지 않아도 글로벌 유통업체에 충분히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일단 제가 여기까지는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식약처와 인증원이 공동으로 이런 수출 지원 분야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최근에도 이제 중국의 해외 생산 기업 공장 등록 문제라든가 특히나 또 유럽 연합의 에틸렌 옥사이드 기준을 강화해서 생겼던 문제들도 많이 저희가 같이 이제 노력해가지고 해소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간의 이제 규제기관으로서의 어떤 성격이 강했다면은 앞으로는 어떤 수출 지원 분야, 식품업계가 어떻게 하면 활성화되는 분야에 대해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앞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혹시나 추가로 질의사항이 들어온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답변할까요? 네, 저희가 질의응답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한꺼번에 조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채팅창에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바로 질의응답을 한꺼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1년도 수출 지원 사업에 수행사로 참여했던 관세법인 한림의 김동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2021년도에 어떻게 사업을 진행을 했고 결과는 어떻게 나타냈으며 지금까지 식품 수출을 하시는 업체분들께서 어떤 애로사항을 겪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해드렸는지에 대해서 지금 제한된 시간이긴 하지만 조금 중요한 것만 좀 골라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2021년도 이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그 개요 부분을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슈사항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정보,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원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1년도 그 지원 사업에 대한 주요 컨설팅은 총 3가지로 나뉘었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비관세 장벽 대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비관세 장벽이라고 하면은 보통 수출을 우리가 이제 물품을 만들어서 해당 수출국에 수출을 했는데 그 제품이 통관 단계에서 어떠한 이유로 또 어떠한 기준 규격을 맞추지 못해서 통관이 불허되거나 하는 사항이 발생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중요한 사안들을 좀 정리를 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했고요. 두 번째는 관세 장벽에 대한 대응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여러 국가 또 국가 공동체 간의 FTA 체결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 방송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FTA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았죠. 그래서 FTA 관련된 원산지 증명서 발급, 그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중요한 절차를 밟았는데 여기서 핵심은 FTA 원산지 인증 수출자 지원 사업도 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컨설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관세, 물류, 무역 전반적인 데 사항을 교육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수출을 막연하게 진행하시는 분들은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해결을 하는 주먹구구식 업무 처리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좀 많아서 함께 그 부분도 해소해가는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자, 간단하게 진행한 결과를 한번 볼게요. 2021년 3월부터 시작한 사업이 작년 12월에 이제 끝이 났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는 지원 업체를 모집을 했는데 3월, 4월 2달 동안 17개사 25개 품목을 선정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음료, 소스, 과자류, 그리고 가공식품, 그 다음에 추가로 건강기능식품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수출 상대국은 미국, 호주, 중국, 베트남 총 4개국이고
한 개 품목에 대해서는 캄보디아 쪽 지원을 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컨설팅 시작은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이 됐고요. 지원 대상 업체에게 컨설팅 개시 공문을 먼저 보내고 사전 설문지를 받았습니다. 그 업체분들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지를 사전에 습득을 해야 저희가 컨설팅 방향을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질의서를 받았고요. 두 번째는 현장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현장 방문은 최소 2회를 진행하는데요. 제가 직접 담당자분들을 찾아뵙고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안을 제시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또 추가로 컨설팅 진행 사항에 대한 점검을 하기 위해서 식약처와 인증원 담당자분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그 현장 담당자와 직접 인터뷰도 하시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작년 연말에는 이 컨설팅 종료가 되는데요. 종료할 때 저희가 그동안 추진했던 그 결과물을 모아서 식약처와 인증원께 보고를 드렸고요. 결과 부분은 뒤에 발표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지원 대상 기업 주요 이슈 사항과 그에 대한 해결책 솔루션을 설명드릴 텐데요. 몇 가지 뽑아왔습니다. 더 많은 이슈 사항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만 골라왔는데요. 지금 시청하신 분들의 그 담당자께서 나도 이러한 애로사항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지원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죠. 제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잘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을 했는데 바이어가 그 물품이 통관을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혹은 통관이 거부됐는지에 대해 회신이 늦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회신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 사유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 담당자분들이 답답해 하시거든요. 공통된 질문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낸 상품이 상대국에서 수입 통관에 상당히 시일이 소요가 된다. 그리고 서류가 좀 부족해서 수입 통관이 거부된 적이 있다. 그 이유를 좀 알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대표적인 이유를 찾아보면 제가 예시해드리는 나라는 그 수출 상대국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좀 특이한 국가에 좀 속해요.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중국보다 조금 깐깐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수입 그 식품과 검역에 관련돼서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이 검역에는 76시간 평균적으로, 통관에는 56시간이 걸리는 아주 좀 통관이 좀 우리나라와 좀 다르게 후진성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그 나라 제도에 따라서 준수해야 되는 건 맞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경우에는 그 현지에서 물류비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관 단계에서 적체될 경우에 창고에 물건이 그대로 쌓아두겠죠. 그러면 우리가 만든 제품이 창고에 오랫동안 쌓여져 있으면 창고비가 발생하겠죠. 또한 유통기한이 좀 짧거나 좀 임박한 경우에는 품질성이 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가 미비했는지 혹은 어떠한 통관 단계에서 발생한 그 검역 단계에서 발생한 기준 규격에 맞지 않은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담당자분께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이제 메일을 보내셨죠. 그래서 답변을 받아서 그에 관해서 서류를 준비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컨설팅이 종료가 되면서 결과는 어떻게 나는지 아직 확인되지는 않지만 최소한 그러한 절차라도 인지할 수 있다면 수출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식품 라벨 관련된 이슈가 있었어요. 요즘은 라벨 관련된 정부 그 관련 공공기관 지원 사업이 많이 발달하고 있어서 그 라벨에 대해서 좀 많이 해결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혹은 지원 사업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라벨에 대한 그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담당자 질문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식품 라벨을 좀 제작을 해서 호주 바이어에게 보냈는데 라벨링 규정에 맞지 않는다면서 다시 제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우리 담당자가 뭘 바꿔야 할지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면 그 바이어 요구에 들어줄 수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 호주 라벨링 규정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에서 구체적으로 컨설팅을 해드렸고요. 지금 아래 보시는 사진과 같이 이렇게
그 영양 성분표에 라벨이 좀 틀렸다는 걸 발견을 하고 라벨 수정을 도와드렸고요. 이 라벨이 수정되고 나서 물건이 적정하게 통관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제 담당자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라벨을 이제 어떻게 수정을 할까라는 고민을 하실 텐데, 이미 물건은 떠났고 그럼 현지에서 라벨 부착 작업을 다시 합니다. 지금 이 제품은 포장지에 라벨이 인쇄가 되어 있죠, 영문으로. 근데 현지에서 라벨이 틀렸다 그러면 그 위에다가 스티커 작업을 다시 진행하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에 대한 비용은 이제 수출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사전에 이런 부분을 잘 인지했다면 라벨 수정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아도 됐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여기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FTA 원산지 증명 관련된 능력인데요. 저희가 그 FTA 관련된 컨설팅을 조금 집중적으로 할애해서 진행을 한 바 있어요. 자, 질문사항을 한번 볼게요. 이 업체는 꾸준하게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 마케팅 작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바이오와 계약도 하고 물건도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바이오가 FTA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해 왔어요. 물건은 도착은 했는데 통관 단계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을 만든 담당자 측에서는 이런 FTA 처음 됐는데 들어는 봤지만 원산지 증명서를 어떻게 발행을 할까라는 고민에 빠지겠죠. 그래서 신속하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어려워져서 결국엔 현지에서 부담하는 관세를 그 수출자, 그러니까 국내에 이제 제조한 업체가 부담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이제 조금 FTA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좀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원산지 증명서를 요청을 했다면 우리나라와 FTA 협정 체결 국가일 거고, 그 FTA 체결 국가의 바이어는 이 원산지 증명서를 활용을 해서 관세를 안 내려고 하는구나, 관세를 인하해서 세금을 내려고 우리한테 원산지 증명서 요청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나라의 규정에 맞도록 서류를 준비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을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에 신청을 하려면 다양한 서류가 필요해요. 협정마다 좀 다르겠지만 원산지 증명서는 대체적으로 기간 발급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요. 기간 발급은 관세청 혹은 대한항공회의소가 발급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래 화면이 이제 저희가 발행했던 원산지 증명서의 일부인데요. 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해요. 제일 첫 번째로 원재료 소유 명세서, 그러니까 BOM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원재료가 어떤 것이 있고 그 원재료 소유량이 어떻게 되고 가격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더 나아가서 부가가치를 어떻게 창출하는지, 또는 그 원재료에 대한 HS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한 BOM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BOM에 따라서 그 제조 공정도로 제출을 해야 돼요.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이 물품을 생산이 진행이 됐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고요. 자, 원산지 소명서, 이 서류 중요한데, 원산지 소명서는 제조자가 직접 작성하는 겁니다. 제조자가 직접 작성하는 거고요. 원산지 포괄학에서는 제조자가 아닌 수출자가 제조자로부터 원산지 포괄학에서를 받아야 되는데, 아마 여기 그 방송 시청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난 제조를 하지 않아 하지만 그 실제로 OEM 맡겨서 그 제품을 OEM 제작한 다음에 수출하겠죠. 근데 수출자는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러면 그 내가 제조를 의뢰를 했지만 그 제품이 어떤 식으로 생산이 됐고 FTA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길이 없겠죠. 그래서 원산지 포괄항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원산지 설명서도 입수가 돼야겠죠. 자, 그 다음에 제품 설명서, 그리고 상업서류, 기본적인 거죠.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상업서류는 기본으로 챙기셔야 되고요. 선적서류까지 준비가 되면 이러한 서류를 관세청 혹은 대한항공회의소에 제출을 하면 원산지 증명서가 나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한 번에 될까요? 안 해보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도와드렸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비용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이어와 물품 계약을 체결을 할 때 그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이 좋아도 바이어가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물품가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바이어가 부담해야 될 관세를 셀러에게 부담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산지 증명서 관련된 그 컨설팅도 진행했고요. 자, 네 번째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이 오류가 많다. 맞죠? 앞서 설명드린 거와 똑같아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신청했는데 관세청 혹은 대한상공회의소에 있는 직원이 서류가 미비하다, 잘못됐다, 다시 해라, 수정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면 원산지 증명서 나오는데 안 그래도 3, 4일 걸리는데 이런 서류 보정까지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일주일, 크게는 보름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때 원산지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업체는 해외 수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협정적으로 수출을 아주 가끔 해요. 근데 이제 가끔 진행하는 업무다 보니까 그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지 못해서 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때 원산지 증명서가 바로바로 제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상당히 간소화해야 돼요. 그래서 작년 컨설팅을 통해서 8개 업체가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을 받았습니다. 자, 아래 표를 보시면 인증 전과 인증 후를 비교해 보실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기간 발급을 채택하고 있는 협정, 아세안, 싱가포르, 인도, 중국, 베트남, 또 올해 2월 1일부터 발효될 RCEP까지 첨부 서류를 생략합니다. 인증을 받게 되면.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한 BOM, 그 다음에 제조공정도, 원산지 소명서, 원산지 확인서 이런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인증이 없다 그러면 이런 서류를 다 챙겨야겠죠. 그래서 인증을 보유한 업체에게는 자동 심사제를 도입을 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최소 2시간 안에 내어줍니다. 상당히 유용한 제도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품목분류 오류인데요.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품목분류가 뭔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품목분류는 세율과 상당히 민감하게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생활물품, 먹는 거, 입는 거, 그 다음에 뭐 가전제품, 뭐 이런 부분 모두 다 HS 코드라는 숫자로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보실게요. 질문이 유산균 원말과 유산균 제품을 생산해 수출하는 업체였어요. 근데 그 업체가 HS 코드 3번이 모두 2106세번으로 쓰고 있었는데 두 제품의 HS 코드를 정확히 확인하려고 질문이 왔었는데요. 자, 2106이라는 2106에는 HS 코드에는 대체적으로 어디에도 분류할 수 없는 기타 가공 식품이 분류가 되는데요. 여기도 물론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유산균 원말은 경우에 따라서 의료용품으로 될 수도 있어요. 의학용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의료용품은 HS 코드 21년도 기준으로 300290호에 분류가 되고요. 22년도는 개정 HS 코드로 2022년 HS 코드는 300249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과 의료용품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겠죠. 그래서 현재 통관 단계에서 예를 들어 가령 미국이라 가정해 볼게요. 이 유산균 원말이 의료용으로 쓰일 경우에는 FTA 승인을 받아야겠죠. 식품이면 등록이면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인지하시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HS 코드에서 정확하게 저희가 잡아드렸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인데요. 주요 품목별 FTA 실익이에요. 우리나라 주요 수출하는 식품 중에 5대 식품, 그러니까 라면, 김, 과자, 그 다음에 음료, 기타, 그 다음 소스류까지 HS 코드를 좀 기재해 보고요. 미국, 중국, 베트남, 호주, 아세안, EU에 대해서 협정 수요를 비교해 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은 게 베트남이나 아세안을 보실게요. 협정은 기본적으로 관세를 순차적으로 인하하는 조건을 체결됐는데, 아세안 국가, 베트남은 보시면 세율이 상당히 고세율이죠, 식품을.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 나라의 식품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겠죠. 근데 우리나라와 FTA 체결을 할 때는 그 해당 제품에 대해서 협정세율 0%를 적용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베트남이나 아세안 10개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식품 수출 기업들은 원사인 증명서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원사인 증명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표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원 성과입니다. 수출 관련돼서 지원 성과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볼게요. 수출 수혜 기업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지원 사고 받았던 업체들 17곳 중에 8개 기업이 수출이 증가했다고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출 증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업체의 수출 실적 혹은 수출 신고 필증 내역을 확인을 했고요. 자, 원산지 인증 수출자라는 인증을 취득한 업체가 8곳이었어요. 근데 17곳 중에 왜 8곳일까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은데, 나머지 업체도 인증 숫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 당연히 갖고 있었고요. 인증 수출자 인증을 보유하지는 않은 업체들에게 모두 다 인증을 받도록 유도해서 지금 보시는 예시 화면처럼 이렇게 인증서를 나눠드렸어요. 자, 그다음 비용 절감에 대한 예상인데요. 수출 상대국에 대한 통관 관련된 절차와 프로세스, 필요 준비 서류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다면 평균 예상 비용이라고 하는 그 물류비를 절감을 시킬 수 있다는 그 발표가 있어서 그 부분들을 조금 예시로 따와서 표로 설명을 드렸고요. 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원 성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이 작년 이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식품 수출 역량 강화를 통해 상대 검역 프로세스, 통관 프로세스 숙지하고, 그 다음에 원사인 증명서를 정확하게 구비해서 원사인 증명서를 제때에 발송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요. 그렇게 되면 현지 통관 단계에서 로드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현지 통관 단계에서의 식품 수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물류비가 절감될 거고, 그러한 절차를 인지하고 원사인 증명서 등 관련된 서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그 회사는 어느 정도 해외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별첨으로 간단한 설명 하나 드리고 저의 발표를 마칠 텐데요. 2021년도 관련 사업에서 관세법인 한림에서 진행했던 그 지원 사업 말고도 다른 식품안전기관과 같이 병행했던 컨설팅 사업이 있어요. 그거를 제 발표 마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자리가 있을 텐데요. 작년에는 어떻게 진행했는지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7개 회사 25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업체는 해당 업체의 샘플을 채취를 해서 그 연구기관에게 보냈어요. 그럼 그 기관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수출 상대국 기준 규격을 확인합니다.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해당 국가, 수출 국가에 대한 기준 규격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상대국에 관련된 유형과 기준 규격을 확인하고 수출 상대국의 시험범과 시험 방법에 대해서 시험 항목을 확인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영역에서 시험을 하고 절차 진행해야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검증을 해요. 메소드 검증을 진행을 해서 이화학 분석, 미세먼 분석을 진행을 해서 정확하게 국제 인증 규격에 맞는 시험법인지 확인하고 시험 절차를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내주신 샘플을 통해서 상대국에 따른 기준 규격에 따르는 그 검사를 직접 진행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연구기관에서는 영문 시험 성적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 영문 시험 성적서를 토대로 해서 해외 수출을 할 때 우리가 당신네 나라에 맞는 시험법을 통해서 시험을 진행한 결과가 이 정도 나왔다라고 해서 시험 성적서를 제시를 하면 아무래도 수출을 하는 그 바이어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전이 검증된 제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작년 진행하면서 유의사항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그 검사 희망 품목에 대해서 실제 수출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전 안전성 검사라는 시기와 실제 수출한 시기가 어느 정도 일치를 해야 실제 그 서류에 대해서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수출이 없거나 혹은 수출이 되다가 중단됐거나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신청하시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원활한 검사를 위해서 샘플을 적정량을 좀 주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심사를 담당하지 않았지만 심사를 하는 연구기관에서는 샘플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정확하게 검사가 어렵다라는 애로사항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그 관세법원 한림에서 작년에 진행했던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질문 사항은 이 발표 마치고 한꺼번에 진행하는 걸로 했으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통관 단계 식품안전관리 지원 사업의 소개를 맡게 된 한국식품안전관리연구원의 기술혁신본부장 조지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사업 개요, 사업 세부 내용, 향후 계획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 개요입니다. 수출국의 규제 정보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매년 부적합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해외 주요국의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를 보면 전체 한 218건으로 해서 19년 대비해서 약 5.4%가 증가하였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145건으로 가장 많았고 EU가 5건 정도 있었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표시 위반이 203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위생적인 처리, 미생물, 식품 첨가물 순서대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수출국의 규제와 민간 인증의 준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제품을 외국에 수출하려고 할 때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의 규제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수출국 자체에서 주는 규제와 또 수출국의 민간에서 주는 두 가지 규제들이 있는데요. 수출국 규제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이제 동식물 검역 파트가 있고 또 한 파트는 식품안전 규제로서 해썹 등 위생 기준을 지키라든지 아니면 잔류 농약이라든지 식품 첨가물 기준, 그다음에 중금속이라든지 오염물질 이런 각종 기준들이 있어서 그 기준을 충족해야 이제 수출이 가능하고요. 이 수출국 규제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수출국에 있는 민간 거래 민간 업체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마트 같은 데에서 별도의 민간 인증을 이제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대표적인 게 GAP라든지 FSC 22000이라든지 이런 별도 이렇게 그 인증을 받아오라는 이런 요구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수출하는 데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소해주기 위해서는 그 중복 취득에 따른 이런 부담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야겠다. 또한은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한 규제 정보라든지 이런 부적합 이런 사유들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효과적인 어떤 지원 방안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품안전 분야의 수출 지원 사업을 크게 이제 파트를 나눠보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통관 단계 식품안전 지원 사업, 또 하나는 식품안전 체계 국제 조화 사업들이 있겠습니다. 통관 단계 식품안전 지원 사업으로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맞춤형 규제 상담, 그 다음에 사전 안전성 검사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식품안전 체계 국제조화 파트에서는 앞서 식약처에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GFS와의 벤치마킹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인증받는 우리나라의 인증 제도를 하나 소유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겠습니다. 이거 반대로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통관 단계 식품안전 지원 사업을 이제 그 목적을 보면 통관 단계 애로사항을 해소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 개의 사업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맞춤형 규제 상담 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출국 상대국 통관을 위해서 최신 규제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내용 하나하고, 그다음에 수출 통관을 위해서 관련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준비해야 되는 내용들을 소개하는 내용하고,
그 준비 서류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주는 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전 안전성 검사 파트에 있어서는 수출 상대국의 기준을 정확히 알려주는 내용, 그다음에 그 수출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중점 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비를 지원해주고 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영문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사업 세부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 절차로는 해외 수출을 요구하는 식품 수출 업체에서 이제 신청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이 신청 접수 과정에서 마지막에 협약 체결하는 과정까지를 거치는 과정에서 가장 우대해 주는 데들은 이제 해사 의무 적용 업체를 우선 지원을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접수를 할 경우에 신청 업체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창의업체 선정, 협약 체결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고, 작년도하고 마찬가지로 올해도 약 25개 품목 내외로 예산은 전체적으로 약 1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신청 국가 또는 신청 품목에 따라서 일부 좀 변동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원 사업의 세부적인 그 절차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원 내용들을 우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전 상담이 있겠습니다. 구비 자료 목록이라든지 식품 유형 매칭 등 사전 규제 상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 다음에 그 내용들을 대사관에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수출 상대국에서 통관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안전성 검사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을 하는데, 이것들은 실험법을 확인하고 검증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검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최종 규제 상담을 통해서 검사 결과하고 그다음에 최신 규제 정보를 반영을 해서 최종 상담을 진행한 다음에 검사 성적서를 발부해 주는데, 영문 증명서까지 이제 이렇게 발부를 해주게 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수출 상대국 규제에 대한 사전 검사를 통해서 수출식품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또 수출하려는 업체들의 부적합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영문 증명서를 우리가 직접 발부해 줌으로써 동등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 부담도 최소화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통관 단계 식품안전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은 먼저 대상을 보면 식품하고 식품 첨가물,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생산 수출 또는 수출 예정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국가는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 위주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며, 전년도에는 미국하고 중국, 호주, 베트남까지를 했었습니다만 올해는 홍콩까지 포함해서 5개국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1월 27일부터 2월 11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 신청 방법은 인증원에 있는 홈페이지 내에 모집 공고를 확인하신 다음에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대표적 날인 후에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일까지 제출하시는데, 제출 방법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제시하는 메일을 통해서 직접 송부하셔도 되고, 우리 인증원 본원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본원으로 우편으로 발송을 해주셔도 되고, 지금 제시해드리는 팩스 번호를 통해서 팩스로 직접 송부해 주셔도 됩니다. 우편의 경우에는 당일 마감 당일 우편 발송 소인 분까지는 인정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선정평가 기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접수한 업체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를 하겠습니다. 신용평가 등급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인하고 운영 계획 등을 검토를 해서 준비도, 그 다음에 수출 가능성, 그동안의 수출 계획 아니면 현재화 계획 등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수출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업체가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높은지, 참여 목적의 이익을 어떻게 명확하게 표현하였는지 등을 검토를 해서 우리가 추진 의지를 확인을 하고, 그동안에 최근 3년 동안의 수출 현황도 좀 분석을 해서 앞으로 이게 수출이 가능한 건지, 수출 그다음에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특별히 가산점을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브랜드 K 인증 업체의 경우에는 가산점을 줄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FSI하고 우리나라 이제 좀 앞서 좀 대전제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빠져먹은 것 같은데 식품안전 분야 수출 지원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하고 GFSI의 협력 회의를 통해서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을 한 다음에 통관 단계 식품안전 지원 사업을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고 우리가 GFSI의 벤치마킹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시범 사업을 운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GFSI의 상위 기관인 CGF와 우리 인증원 간의 MOU 체결을 통해서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한 다음에 나중에 이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해썹 시스템에 대한 우수성이 이렇게 확보가 되고 이것들이 많이 그 GFSI의 회원국 간의 우수성이 전파될 경우에는 한국식품안전관리 체계 국제적 지위가 확보될 것으로 보고 이런 사업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하나의 인증 규격을 소유함으로써 국제적인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 지원 사업을 추가로 조금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수출업체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해서 수출업체에 역량 제고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수출식품 안전 세미나를 11월 정도에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식품 안전 관리 변화에 대응하는 그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여러 나라들의 제도 조사하고 분석해서 이것들을 제공하는 사업과 RCEP 협정국 수출업체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수출국 정부 현지 실사 대응 기술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요것들은 이제 실사 전, 그다음에 실사 당일, 실사 후에 지원을 해주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무료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실사 전에는 해썹 안전관리 기반한 관리 기법을 제시를 해주고 실사 당일날 수검 지원, 그다음에 실사 후에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뭐 이런 것들을 점검해주고 지도해주는 사업들이 되겠고 또 하나는 수출 정책이나 규제 관련 정보 제공해주는 사업으로서 수혜자 중심의 최신 그 동향들을 분석을 해서 그 자료들을 제공해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GFSI의 식품안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요, 지금 지난 11월부터 GFSI 측하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올해 3월에 이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한 5월이나 상반기 정도에 실제적으로 시범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범 사업이 시작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범 사업은 약 한 15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요. 15개월 동안 시범 사업이 업체들이 잘 참여해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 체계가 기술 동등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GFSI가 인정한 인증 규격과 우리나라의 해썹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GFSI가 인정한 국제 인증 규격은 민간 인증이 12개 그리고 국가 인증이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고 여기에 우리나라 해썹이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추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수출을 할 때 별도로 인정받았던 외국에 있는 민간 규격을 더 이상은 인정받을 필요는 없대. 우리나라의 해썹은 인정을 받아야지만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우리나라가 그 15개월 동안 시범 사업을 잘 수행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해썹이 GFSI의 국가 인증으로 해서 등록이 될 예정입니다. 네,
상반기에 아마 저 GFSI 쪽하고 어떤 시범 사업의 추진 시기가 명확하게 정해지게 되면은 상반기 내로 참여업체 선정을 시작을 할 예정인데요. 우선은 참여업체를 선정할 때 아직까지 GFSI 쪽하고 어떤 단계에 어느 수준의 업체가 참여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논의가 된 게 없습니다. 지금부터 한 3, 4개월 동안 논의를 충분히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업체가 참여할지, 그 구체적인 시기가 언제가 될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질문의 요지를 들어보면 라벨링 기준에 대한 질문 같아 보이는데요. 식품 그 수출 상대국마다 그 라벨링 표기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 질문하신 분이 어떤 그 국가로 수출을 하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식품 라벨 부분은 저희 작년도 마찬가지겠지만 올해도 컨설팅을 진행을 합니다. 라벨에 그 인쇄하는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서는 각 국가별로 규제 정보가 다 있고요. 라벨 표기 방법 주의사항까지 모두 다 컨설팅을 해서 안내해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라벨을 인쇄를 하기 전에 그 기준에 따라 설명을 드리지만, 그 라벨에 대한 그 뭐 중문이면 중문, 영문 혹은 베트남어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때 그에 대한 것들은 그 수출하신 분이 그 판단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작년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 해당 라벨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을 했어요. 하고 나서 그 라벨이 정확한지 여부를 바이어 통해서 반드시 확인했습니다. 2번 일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 라벨 규정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을 해서 업체들이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림이 선정이 되어서 컨설팅을 담당을 했었고요. 올해의 경우에는 맞춤형 규제 상담에 대해서 외부 용역 그 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한 결과에 따라서 또 컨설팅 업체가 선정이 될 거고, 그 업체에서 올해에는 아마 컨설팅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작년하고 절차가 똑같은데요. 올해도 심의자문위원회를 우리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심의자문위원회에서 지금 업체 유형하고 매출 이런 것들 기준을 다 선정을 해서 수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검역 관련된 업무는 사실은 현재 업무로 봐서는 식약처의 업무가 아니고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식약처에서는 검사 업무만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사업에서는 좀 유감스럽지만 검역 관련된 컨설팅 지원은 좀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감스럽게도 전체 예산이 올해 1억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도 1억이었는데 올해 좀 추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부득이하게 작년하고 동일하게 전체 예산이 1억입니다.